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1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41번째 책은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새 스튜디오에서 네. 거의 나름... 캠핑장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아유, 너무 좋죠. 모기도 많고. 제가 가끔 이제 무릎을 탁탁 칠 때는 그게 이제 큰 깨달음이 아니라 모기 잡느라고. 자, 하여튼 저희가 여러분의 도움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네. 또 좋은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41번째 책 미국의 반지성주의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어떤 얘기를 좀 들어 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호프스테드 교수가 네. 서문에 보통 자기 이 책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 네. 자기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런 게 나타나 있는데 아예 서문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그 에머슨의 시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글귀를. 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민족들은 허풍선이나 익살꾼이 아니라 삶의 두려움을 지각하는 이들이었고 용감하게 그 두려움에 맞서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장된 선전이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삶의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게 두려울지라도 그게 용감하게 맞서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반지성주의 미국의 이 책을 쓴다 이러면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시 또 미소 냉전 체제 이념 대결을 할 때 우리 미국의 어떤 나쁜 점을 드러내면 이게 네. 또 악용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자기 교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지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못할 수 있고 바보 같을 수 있다. 아까 우리 인간의 흑역사 했습니다만 그 흑역사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지성은 더 작동을 잘하고 더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쓰더라고요. 네. 상당히 고민을 한 거겠죠. 네. 근데 이 책에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반지성주의라는 책도 나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일본의 반지성주의는 일본 작가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여러 일본의 반지성주의는 일본의 여러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그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반지성주의를 거기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반지성주의는 정말 우리가 생각처럼 반지식이 아니다 이거죠. 지식은 오히려 더 많다 이거죠. 데이터, 증거, 통계 수치는 줄줄이 깨고 있다. 근데 그 반지성주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답정너다 이거죠. 내가 답은 다 내가 내리고 너는 맞다고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이제 그게 반지성주의라는 거죠. 일본에서의 반지성주의를 네. 규정할 때는 네가 동의하든 말든 내가 진리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나한테는 영향을 안 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미치잖아요. 답답해서. 그렇죠. 우리가 광신자들, 네. 맹신자들 만날 때 이런 느낌 가지는데 근데 왜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근데 대중은 반지성주의를 좋아하느냐? 네. 왜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일본에서는 대중들이 일본의 대중들이 왜 반지성, 반지성주의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예를 들어 아베 같은 경우가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그 아베가 사학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뭐 벚꽃 모임도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베가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나는 그런 문서 뭐 모른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러면 갑자기 문서가 다 사라져요. 서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일본 관료들의 서류가 사라지고 네. 관료들은 아베의 말에 맞춰 갖고 절대 짠 듯이 서로 입을 맞추고 이런 식의 이게 막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 아베는 계속 인기를 얻느냐 이거죠. 그럼 반지성적인 정치는 왜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랑 잘 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네, 인간 흑역사 나오듯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옳은 얘기는 진실은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편한 건 그냥 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바로 그거죠. 내가 듣기 좋은 말. 맞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논리로 이 모든 사태를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중의 지적 능력에 맞게 이해하는 설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빨갱이야.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반개혁이야. 이렇게 하면 대중은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사실 어떤 문제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역사적인 그쵸. 연유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필요 없고 한 가지로만. 네. 지금은 제가 문제야. 혹은 뭐 지금은 어떤 게 문제야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주면 지금은 돈이 문제야. 뭐 이렇게 심플하게 해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순간에 좀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게 제일 통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업무론이
유행을 하고 절대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사태, 모든 사건 사태는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그렇겠죠.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단일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알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뭔가 하나로 심플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는 그만큼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그 뜻이 네. 뭡니까 원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보통 그렇게 역사가 현재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에이치카가 이 책을 썼을 때 역사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체주의로 흘러가려고 한단 말이죠. 네. 네. 뭔가 역사도 딱 정해놓은 거, 정해놓은 어떤 해석, 정해놓은 설명 한 하나로만 한 방향으로만.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역사는 그런 게 아니야. 역사는 현재와의 관계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올 수 있다. 다양한 네. 역사관이 나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역사는 다원적이고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역사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역사는 이렇다 하면 그걸로 다 끝나면 되니까. 네. 그런데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반지성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애매모호한 걸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근데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른은 애매모호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이런 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중들이 그걸 못 견뎌내면 이 사회는 급격히 반지성으로 가고 우둔한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민화가 돼버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가장 크게 보겠습니까? 우리죠, 결국은. 근데 우리뿐 아니라 그 사회 지배 계층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야지 일을 시켜 먹고 부려먹는데 네. 우민화가 돼버리면 바보 만들어 놔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못 버리먹으니까 그 사회 같이 망하는 게 되거든요. 19세기의 자본주의가 왜 그 대중교육, 학교 교육을 보통 교육을 시켰습니까? 사람을 공장에서 부려먹으려면 어느 정도 그 숫자하고 글자를 알아야지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오면 공장에 사고 나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이 우민화로 가버리면 네. 결국은 다 공도동망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급하게 한순간에 이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다 알고 모든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단순하지 않은 걸 자꾸 단순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네네. 그럼 결국 거기서 거짓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런 반지성주의자들이 서식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유튜브가 맞아. 요즘 저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하지만 네. 상당수는 여기에 좀 편승하는 게 아닌가. 보면 이제 인기 많은 영상들 보면 대체로 한 5분 10분 안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쵸. 이유는 이거는 뭘까? 이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주는 형식의 그렇죠. 유튜브들. 쉽고 네. 빠르고 재밌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긴 하는데 네. 그게 우리의 삶에는 혹은 뭐 우리 사회에는 썩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수전 제이콥이 반지성주의 시대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왜 반지성주의가 더 판을 치느냐면 지금 시대가 인포테인먼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디지털 매체로 인해 가지고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이게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져 가지고 네네.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고서, 네네. 백과사전 정도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인터넷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지식을 쌓고 기억하는 이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이 기억력이거든요. 일단 암기를 해놔야지. 우리가 레고 블록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블록 자체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량의 정보조차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네네네. 소화를 못 해내니까 싫어돼 버리고 간단하게 소화제 그냥 하나 먹듯이 네. 5분짜리 설명해 주세요. 5분이면 끝, 10분이면 끝. 네. 그런 거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 안 것 같은데 계속해서 10번씩 100번씩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5분이면 알면 양자역학 그런 거 없거든요. 5분이면 알면 현대생물학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만족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에 맥락이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자체로만 보면 알 수 있다. 마치 암기처럼.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신문 연재 소설 기다렸단 말이에요. 신문에 연재 소설 할 때 뭐가 나올까? 하다못해 신문에 연재 많아도 기다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들 통해 갖고 상상력이 퍼져 나가거든요. 지금은 즉각 만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수록 우둔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신문을 너무 안 읽는데 예전에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부르주아에게 19세기 부르주아에게 네. 신문은 아침 신문은 뭐냐? 부르주아의 아침 기도라고 했어요. 아침 신문을 읽는 게 아침 기도를 올리는 것 똑같다. 기도를 항상 올리잖아요. 올리듯이 신문을 읽는 게 네. 기도를 올리는 행위였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진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인포테인먼트가 되고 이런 것들 되면서 네, 맥락이 상실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읽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즉각 만족을 해야 되고 한눈에 빨리 모든 걸 알게 해달라. 네. 그러다 보니 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반지성주의자들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내가 다 알려줄게 라면서 네, 네, 네.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아, 그렇죠. 네.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가 패스트푸드식으로. 잘 되는 거는 뭐 뻔히 알 것 같은데 네. 이대로 또 가기는 좀 싫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큰 거를 잘 소화 못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을 때는 소백지향 홍삼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화가 싹 되잖아요. 네. 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요거를 높이는 그 제조 기술로 특허까지 지금 출원한 상태고요. 네. 소백산의 향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소백지 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백의 향기, 그 향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면역력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소화도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컨텐츠를 소화하실 때는 소백지향 홍삼 함께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은요. 저희 링크 잘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검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이 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참 고민입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도 늘 5분짜리 좀 뭘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이 좀 이걸 이렇게 펀딩 도와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참 큰 힘이 될 텐데 말이죠.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네. 우리 1부에서 얘기한 거 이렇게 막 정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좀 궁금증이 들었던 게 이렇게 20년, 30년마다 미국에선 한 번씩 이런 광풍이 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럴 때 언론은 거기에 같이 휩싸여서 막 그거를 부추겨요? 아니면은 그걸 비판해요? 어때요? 미국에서는? 그때 좀 다르죠. 그때 좀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992년 대선 때 그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미국에서 냉전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89년 몰타 체제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유명한 그 당시 닉슨의 연설문을 썼던 패트릭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그 기고를 했어요. 왜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어요. 본래 고립주의 정책으로 복귀도 되고. 근데 문제는 당시 미국의 언론이 대체로 다 유태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좀 개입주의 정책, 고립주의보다는 개입주의 정책. 미국의 어떤 고립적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 하고 좀 이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언론들이 바로 그 부캐넌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부캐넌은 거의 뭐 예비 경선에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미국 대중들이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소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참아야 된다. 그렇게 중앙정부의 예산도 몰아주고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승리로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급속도로 갑자기 하나의 스타가 발굴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 클린턴이라는 거죠.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네네네. 이 사람은 결혼을 엄마가 여러 번 했고 정말 유복자로 태어났고 완전 인간 승리다 이거죠. 아메리칸 드림. 이 클린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중산층 서민층의 불만을 유도를 시켜나는 거죠. 봐라 미국은 결국 당신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죠. 네. 이 미국 언론도 보면 네. 약간 그 반지성주의에 네. 뭐 이렇게 좌우를 떠나서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의도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엄청나게 그쵸, 나왔거든요. 그쵸. 네, 사실과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의견이 맞아. 넌뭐 들을 것도 없어. 우리 의견 맞는 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반지성주의라면 네. 과거 뭐 무슨 CNN이니 뉴욕타임스 이런데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이 얘기하지만 거기도 좀 반지성주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특히 우리가 미국의 유력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신문들, 네.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월스트리트, 포스트 하지만 네. 그쪽 몇십만 부 안 되거든요. 미국 아하, 전체 인쇄되는 양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조선일보가 200만 부까지 갔다 여러 가지 나오고 일본은 지금도 요미우리나 아사히가 1000만 부씩 여전히 하려고 있는데 그 미국은 예전부터 그 신문들은 지식인이 읽는 신문이다 이거죠. 뉴욕 타임스는 그러니까 몇십만 부 안 되다 보니까 자 결국 이런 것들이 가지는 영향력도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물론 뭐 지식인이나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대중의 어떤 여론들에 형성되는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 지점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미국의 반지성주의 네. 얘는 뭐 당연히 정치 섹터도 있을 거고 네. 아마 언론 섹터도 네. 꽤 많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책에서는 당시에 시대 상황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가 결국은 이제 메카시즘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메카시는 한번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습니까? 그렇죠. 네. 예, 1950년대인가요? 네, 네. 그죠? 메카시 같은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방공이라는 흔히 말하는 빨갱이 사냥으로 재미를 보겠다 해가지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관심 종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네. 메카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오토바이 소리가. 이게 사실 1952년 대선을 미국 네.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에들라이 스티븐슨이고 네. 공화당 후보가 바로 아이젠하워였죠. 아, 근데 이제 사실 아이젠하워보다는 부통령 후보였던 닉슨이 더 주목을 받았죠. 닉슨이 부통령이었어요? 40살에 부통령이 됐죠, 닉슨이. 진짜 일찍 됐네. 네. 네. 근데 닉슨이 바로 메카시의 선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 빨갱이를 잡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막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스티븐슨은 아주 지성적인 정치가였어요. 정말 연설도 정말 멋지고 아주 지적이고 이런 사람이고. 네. 그 닉슨 같은 사람은 좀 뭐 말도 잘 못하지만 약간 눌변이지만 좀 아주 엄울하고 그 사람을 어떻든 잠깐만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전형적인 중상모략하고 이런 어떤 대가였죠.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이 에들라이 스티븐슨을 일반 대중들이 에그헤드라고 좀 경멸했단 말이죠. 에그헤드. 왜요? 그 에그헤드라는 건 뭐냐면 에그헤드? 계란? 네, 계란머리라고 보면 닭대가리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계란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네. 스티븐슨이 머리가 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인이 약간 머리는 까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뭐 미사이고만 들어놓고 이런 걸 경멸하는 죄로 딱지 머리도 까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에그헤드 한 게 네. 애초에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데 에그헤드라고 불렀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제 지식인들을 지칭하는 네, 경멸적 네, 표현이 네. 된 거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렇죠. 이런 거를. 하이브라우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이브? 하이브라우. 하이브라우가 뭐예요? 눈썹 높은? 그러니까 이마, 높은 이마. 네. 그 다음에 중산층은 미들브라우, 중간쯤 되고 네. 하류층은 로우브라우. 그러니까 본래 이마가 높다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아는 게 더 많고 이마가 높다는 건 많이 까졌겠죠, 그죠? 네네네.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전두엽이 좀 더 발달했다 이런 의미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상류층이나 이런 거를 놀린 용어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에그헤드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지식인들 네. 자기들 이제 불만을 나타낼 때 이제 그 말을 썼던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이젠하워가 어떤 실론 지금 스리랑카 대사를 지명하는데 이 사람이 기업가인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외교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그 실론이 스리랑카예요. 정민현님. 실론 티 있죠? 네. 그게 빨간 스리랑카. 색깔. 네, 네. 그게 이제 스리랑카라고. 아 스리랑카를 예전에 실론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네, 거기서 차가 많이 나왔죠? 네. 그거는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대사 청문회를 네. 하는데 그 실론 총리 이름이 뭐냐 읽을 수 있냐니까 이름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다. 이름을 줘도 그만큼 실론 현지에 무관심하고 알지 못한 사람을 왜 대통령은 임명을 하냐고 대통령이 물으니까 대통령 말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임명했다. 무지하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이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면 잘할 거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문화들. 무지하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식의 이제 사례들이 지금 미국 사회가 이제 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통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오히려 유리하다. 네.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은 기업인들이 실용성을 따지잖아요. 네. 그 지식인들 아주 경멸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왜곡된 사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책상 물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출신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강했어요. 기업인들도. 아 그래요? 네,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도 왜 이른바 서울대 우리하고 그치, 똑같죠. 그치, 그렇게 그치, 생각하면 그치. 되죠. 네. 그런 거죠. 서울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대 나오면은 제대로 직장 생활 못 한다라든지. 꽉 막혔다든지 뭐. 그게 이제 그런 거하고 약간 연결되는 거죠. 이 당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혐오감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정말 잘 캐치한 사람이 바로 메카시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때 엘저 히스라는 사람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엘저 히스. 엘저 히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얄타 회담을 입안한 사람이에요. 미국 국무성의 네네네. 외교관인데 그리고 바로 에치슨의 아주 거의 측근이었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기밀을 팔아넘겼다. 간첩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갔는데 네. 이 엘저 히스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 아이비리그 출신의 딱 전형적인 지식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카시가 딱 그걸 보고 정말 그 메카시 처음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호주머니에 이 리스트가 국무부에 간첩이 200명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 서류봉투 머리 그렇죠. 보시면서. 예. 근데 그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 나라를 팔아넘긴 것은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소수 집단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이 조국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제공해온 모든 혜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똑똑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반역하는 최악의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몰고 가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의 그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네. 아, 은수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금수저로 보통 외국에서는 은수저라고 하잖아요. 실버 스푼.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좀 은식기 사용하니까. 그렇죠. 좀 똑똑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엘리트 집안에서 이런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반감을 잘 이용한 게 메카시였다. 메카시죠. 근데 당시에 또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건, 스파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하면 우리가 최고 명문 이제 집안에 네. 자제들이 걷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튼 스쿨을 나와가지고 네. 이튼의 해로를 나와가지고 케임브리지나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그 대학을 가는 건데 이 케임브리지 출신의 정말 뭐 집안도 좋고 전도도 양양하고 그래서 아주 뭐 정부 어떤 기밀을 다루는 이 케임브리지 출신 졸업생 친구 4명이 알고 보니까 소련의 스파이 짓을 한 거죠. 그래 51년인가 2년에 그 탄로가 나가지고 이 둘이는 망명에 성공해요. 소련으로 망명하고. 아 실제로요? 예. 이거 지금 뭐 그 넷플릭스에도 드라마 같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주 이름 재밌거든요. 뭐예요? 이 케임브리지 스파인가 이 하여튼 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더 사람들의 그 딱 그게 다가오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이 봐라. 이것 봐라 지식인들. 지식인한 인간들은 전부 빨간물에 들어갔고 공산주의 책이나 보고 오히려 집안이나 나라의 혜택은 다 받아놓고 이것들이 나라를 팔아넘긴다. 네. 이럴 때 이 메카시가 이걸 잘 그걸 활용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당시의 어떤 그 미국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50년대. 네. 그 우리 예전에 마오쩌둥 참새는 나쁜 새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지식인들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다 막 네. 하방시켰잖아요.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다 존재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첨예한 이념 대결을 하고 체제 대결을 할 때 이 뭔가 지성이나 지식이나 사람은 비판을 하고
뭔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싫었던 거 아닌가. 거의 한 50년대 60년대 네, 분위기. 네, 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지식인에 대한 적대심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장 그 지식인의 적이란 거는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가장 큰 적은 지식인의 큰 적은 반지성의 옹호자들은 결국은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배운다는 거예요. 찔려요? 책 한 권 배운 책 한 권 읽은 애들이 진짜 무섭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식인들 중에도 반지성주의에 빠질 위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사실은 반지식인도 정말 지적 열정에 사로잡혀 다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이 진짜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이런 사람들을 유형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주의 목사. 아, 사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반지성주의의 어떤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 반지성주의라는 게 좀 더 잘 귀에 꽂힐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 자, 미국에서는 지적 능력을 그러니까 지성과 지적 능력이 좀 다르거든요. 네. 지성이란 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고 지적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성이라고 할 때 보통 지적 능력을 대중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이다. 가장 유명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 하면 누구냐 이러면 대부분 꼽는 사람이 에디슨을 꼽아요. 아. 가장 에디슨은 지성보다는 지적 능력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지성으로 본다는 거죠. 미국의 대중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네. 아,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이 비판하고 사색하고 이런 것들을 지성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경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을 최고로 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 그래서 뭐 비판하고 뭐 이런 지성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네가 한 게 뭔데? 너 뭐 정구 하나 만들어 봤어? 뭐 이렇게 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네. 일본에서 그 아베를 비판하는 네. 지식인들이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베를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베처럼 수상이라도 돼봤어 이런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뭐 정치인들 중의원 중에 좀 그 망언을 하는 사람들 표현하면 너는 의원이라도 돼봤어? 너 해봤어?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현실을 무조건 긍정하는 거죠. 너가 그거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뭐 그러니까 대안이라든지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답답하면 네가 뛰어 선수로. 오, 속이 시원하다. 뭐 아무것도 못한 애들이 저기 말만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지식인이라는 거는 네. 결국 뭐 이렇게 보거든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냐면 드레비스 때부터 나온 게 지식인이에요. 드레피스 사건 때. 아, 프랑스에. 그러니까 지식인을 왜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냐면 네.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한 계급이나 계층보다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난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계급의 이익을 초월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조차 나는 존중한다.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지식인 계급에 우리가 좀 존경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드레비스 사건 때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 많은 이제 나중에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 사건 뭐였지?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만 정리해줘요. 드레피스? 네. 아,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또 안 나요. 네. 짧게 하는 건 참 이 네. 지성인 시간에 안 맞는 거지만 요건 짧게 갑시다. 요것만 짧게 갑시다. 네. 그러면 드레피스라고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난 너무 헷갈리네 갑자기. 이것 봐 모르잖아. 아니야. 왜 넘어갔어요 그냥. 프랑스 군대에 있었던 유태인 장교였죠. 드레피스가요? 네, 유태인 장교니까 그 이제 반역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 독일군의 유태인이. 이쪽에 너가 지금 정보를 팔아넘긴 거 아니냐. 사실 정보를 팔아넘긴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조작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넘겼으니까 이건 너무 명백한 네. 이 사람이 결국 뭐냐 유태계라는 이유라는 거죠. 당시 프랑스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파시즘이 제일 먼저 이론적으로 나타난 데가 프랑스거든요. 파시즘이 예, 이탈리아니고요. 예. 파시즘이 이론적으로 제일 그게 왜냐 반유태주의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고 파시즘 관련 서적이 가장 먼저 반유태주의 서적이 가장 먼저 나타난 나라가 프랑스예요.
아니 프랑스는 왜 이렇게 반유태주의가 강했어요? 그때 우리 복종할 때 한번 그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끝도 없이 계속 파고든다. 네. 본래 이제 프랑스가 그 기독교 가톨릭 전통이 강하고요. 네. 가톨릭 전통이 강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유로운 프랑스라는 것들 그때 우리 네, 그 네. 나폴레옹 할 때도 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주변하고 네. 그리고 저 남부 몇 군데 정도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이 프랑스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네.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기본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 이후로 애국주의 전통이 강해졌잖아요. 민족주의를 탄생시킨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그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건 폐쇄적일 수밖에 그렇네요. 없잖아요.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 유럽 문명의 역사는 샘족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라고는 식의 반유태주의가 나오게 된 게 네. 이제 프랑스였죠. 그러다 보니 이 드레피스 사건이 네. 다 상징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밀 졸라가 뭘 했지? 억울하게 이제 네. 간첩 혐의를 씌웠잖아요. 그 증거 막 드러나는데 언론이 네. 다 맞고 뭐 정치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우길 때 네. 에밀 졸라가 그렇죠. 지켜줬어요?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이 책, 나는 그리고 고발한다. 아니 명문을 실은 거죠. 네. 뭘 고발해요? 바로 그게 조작되었고 이것이 아. 전혀 가짜라는 것들, 거짓이라는 것을. 네. 근데 이제 그 지식인들도 사실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감은 대충 잡고 있었어도 입 뭐 밖에 얘기하기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에밀 졸라가 아주 용기 있게 예.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드레피스 같은 경우가 그 당시 프랑스에 치마 똑같습니다. 지금도 프랑스가 이제 아랍계에서 이민이 많이 몰려오면서 그 이민자 비율이 프랑스 인구의 한 10%를 차지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적인 긴장감들. 네네. 자,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 19세기 말도 똑같았단 말이죠. 네. 그 당시 동유럽 쪽에서 유태인 이민들이 계속 몰려왔단 말이에요. 프랑스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돼가지고 야 이게 우리 지금 일자리 빼앗아간다. 우리의 문화적 순수성을 해친다. 이런 어떤 반유태주의 정서가 맞물리면서 그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감연히 고발하고 나서야 된다. 네. 우리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실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왜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저 일종의 레닌 같은 경우가 그 사상과 이론들이 나름 그 당시 그 당대의 어떤 민중들에게 호응을 받았냐면 네. 그 사람들이 다 집안이 좋아요. 흔히 말하는 다 나름 사는 집. 나름 사회적 지위가 부가 있는 집안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에게 내가 속한 계급의 모든 것들을 다 양도해도 해야 된다. 노동자 계급이 역사의 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줄 아니까 그 도덕성이 담보가 된단 말이죠. 아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고수하면서 자 너희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줄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나는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면서라도 내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네, 나는 모든 네, 것들을 네, 네. 양보하겠다. 이렇게 될 때 그 사상은 이제 일종의 도덕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가지게 된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나타났냐면 이게 20세기 이제 초반으로 봐요. 사코와 반제티 사건, 사코와 반제티 사건으로 보거든요. 20세기 초에 네. 사쿠와 사코라는 사람과 반제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제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계 제가 알기로 구두공인가 그랬을 거예요. 구두 만든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발 공장에 침입해가지고 사람을 2명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살인죄로.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나키스트거든요. 무정부주의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하고 네. 그 뭐 이제 총기를 휴대한 이유 이런 것도 다 나는 아나키스트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걸 밝히니까 이게 이제 당시 미국 어떤 법원이나 이런 쪽에 영린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판이 1심이 끝나고 2심에도 자꾸 사형을 내리고 하지만 2심 끝나고 나니까 그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범인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내가 죽였다. 그런데도 이 사람 죽이지도 않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1심에 재판을 내린 재판장조차도 판사조차도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 연방재판부 사형을 때렸어요. 그 사형 집행돼 버렸어요. 집행까지 됐어요. 네. 이 사건이야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래 보기도 하거든요. 이 격분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진실과 정의의 편은 이 측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의 어떤 지식인의 등장 역사를 말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코와 반제티 사건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유명한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지식인이라는 게 결국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의 지식을 위해서만 살거나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 계급을 벗어나서 계속 전체를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 스스로 따져본다. 이런 사람이 이제 지식인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실용성을 따지는 기업가라든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농민이라든지 일반 어떤 대중하고는 자꾸 이제 격리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네, 네, 네.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안심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정민이 형님한테 정민이야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걸 옆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럼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자꾸 어떤 사람이 우리 정프로에게도 계속해서 정프로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길인지 어떤 정프로의 신념과 원칙은 계속 100% 맞다고 볼 수 있나 계속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불편해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그런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뭐 학자라든지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 말하지만 결국 그 포퓰리즘 바로 그 대중이 느끼는 것들을 대변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움직임이 크게 한번 일어났다가 그거에 대한 반성 한번 조금 하다가 네. 다시 이제 슬금슬금 커지고 다시 반성 한번 하고 뭐 이런 게 네. 이제 반복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카시즘 때는 이제 빨갱이였고 그 전에는 뭐 주류업 관계자들, 주류업에 종사한 밀매, 주조, 그 당시 금주법이 있으니까 또 이민자들이 자꾸 오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또 흑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네, 네.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모르면 교도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런 게 보니까 그냥 메카시즘도 지금 보니까 주기적으로 누적된 원한이나 욕구 불만을 한번 터트리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그냥 뚜렷한 진짜 그 사람이 정말 공산주의가 미국 사회를 위협한다면 국제 공산주의하고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소련과 중국에 그런 건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오로지 미국 내에서 그런 쇼를 한다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영화가 여기서도 이제 그거 합니다만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 있거든요. 새 보셨죠? 엄청 유명한 공부 영화잖아. 그 스릴러 영화 아닙니까? 일종의 뭐 스릴러라 볼 수도 있죠. 네. 갑자기 새들이 때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습격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완전히 집으로 파괴 들어오고 그냥 쪼아대고 그거 보고 있으면 섬찟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사실 히치콕 감독이 그 새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메카시즘에 이용당하는 그 대중들이라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고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방향이 무작위로. 있으면 무작위로 와서 쪼아댄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아무런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희생하는지 모르고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흩어졌다가 요거는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누군가 인터넷에서 하나 공적이 되면 네. 일단 뭐 새처럼 달려들어서 일단 한번 거의 반 죽여놓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반 죽일 때도 그 사람이 뭐 반성한다고 그래도 반성이 반성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어. 진정성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문구 하나하나에게 뭐 이게 뭐 진짜였으면 뭐 얘가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네. 해갖고 반성도 소용없고 하여튼 일단 죽여놓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사실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때 이제 관심도 없고 네, 그런 일들이 우리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라. 네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라. 이게 악마의 증명이거든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거라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 정프로에게 만약에 사례입니다. 그냥 네. 정프로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이거 악마의 증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증명하기 어려워. 증명할 수 아니 증명 영역이 아닌 거죠. 아니 증명 안 한대요. 아니 그 참과 거짓을 이거는 뭐 들이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뭘 해줘도 사람들은 아니야 또 뭐 다른 걸 가져와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마의 증명이 사실 메카시즘이거든요. 바람 핀 건 증명할 수 있지. 예를 그렇죠, 들면 맞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나를 널 보고 봤대. 모텔에서 네. 나온 걸 봤대. 이러면 증거가 되지만 피우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거죠. 안 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일단 설문 자체가 피우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못하면 무조건 바람 피운 게 되고 사람
그렇죠. 마녀 사냥되는 거죠. 뭐야, 안 폈다 그러면 저 반성 안 하네 저거 정신 못 차렸네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야 씨, 진정성이 없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야? 네 아내한테 사과해. 왜 우리한테 사과해? 뭐 이런 거 있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정오라는 것들은 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분노나 네. 정오라는 것들은 이게 뭔가 지금 말씀대로 네. 이건 한번 다 쏟아가지고 해소될 때까지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분노, 증오의 바이러스를 좀 없애고 네. 싶습니다. 빨리 없애줘요. 힘들어요. 뭘로? 뭘로 없애줄래? 커피예요? H랩 뭐예요? 수소수 아. 탄진제잖아요. 분노의 바이러스 나왔잖아. 분노의 바이러스면 칙칙 뿌려야죠 네, 빨리. H랩 수소수 살균 탈취제. 이거는 이제 냄새를 유발하는 그 세균들을 네. 이제 99.9% 없애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거를 뿌리고 나서 끈적임이라든지 어떤 향이라든지 아. 그런 게 남지 않고 네. 아주 깨끗하게 박멸이 된다라는 거. 무슨 뭐 라벤더 향이니 뭐 이런 거 좀 제발 안 났으면 좋겠어. 너무 싫어요. 그 인공적인 향. 그냥 프리지아 향 이런 거. 프리지아, 라벤더 하여튼 네. 이 친구들 제발 좀 안 나오게 그냥 아무 향기 없이 그냥 냄새와 세균을 싹 없애주는 네. H랩 수소수 살균 탈취제. 요거는 저희 링크가 잘 걸려 있으니까요. 거기 네. 들어가서 사시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네. 또 휴대용 하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사실 그 네. 호프스테드의 이 책을 보면 네. 지금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하나의 기준은 있어요. 미국 대선 그러니까 왜 메카심이 나왔냐고 할 때 네. 결국 이 사람은 루스벨트의 장기 집권에 대한 증오 그리고 뉴딜에 대한 반대 그게 작용을 그런 했군요. 여러 가지 그리고 소득 그때 세금 많이 걷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거죠. 사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고립된 대륙으로 안전했고 한 마을에서 살아가고 좀 개인주의 문화고 좀 뭐 공장은 잘 돌아가고 네. 이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전 국제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복지국가 뉴딜로 중앙 집권화가 되고 전쟁은 계속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정 자꾸 세금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낯설고 거친 세계에 던져진 것 같다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되게 살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50년대에 메카심을 폭발하면서 이제 막 뭔가 정오와 불만을 분출해야 되는데 네.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결국 지식인이 아니냐 이래 된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틀을 누가 깨뜨렸지? 지식인들 같아. 이놈들이 대학을 가고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자기들 일자리 만들었고 이놈들이 전 세계 뭐 기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한다면서 자기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였어.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아주 못 살게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결국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파괴한 거 아니냐. 라는 위험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를 망쳤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메카심이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죠. 네네. 과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불만들이 있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시 그 반동으로 그죠? 다시 네. 트럼프 때 일자리를 자꾸 이제 해외 나간 걸 끌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하고 계속해서 그런 거는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뭐 미국은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중동에 계속 개입을 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네. 내놓은 그 이른바 아주 네. 그 심플하고 명확한 메시지라는 게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갖고 불법 체류하면서 네네. 우리나라 일자리들 다 뺏어간다. 이제 그거 막겠다는 거 하나. 그쵸. 그거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이 왜 전 세계 경찰하면서 전 세계 이렇게 돈을 뿌리고 다니냐. 우리나라만 하는데도 지금 좀 바빠 죽겠는데 네. 그런 거 안 하겠다. 네. 전 세계 경찰 안 하겠다. 뭐 네. 이제 이런 게 네. 하나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네. 저 신흥 경제 강국들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될 텐데 네.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너무 지금 불리하게 그 나라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 생각났어요. 제가 트럼프를 좋아했던 이유가 요 방금 얘기했던 이 공약들이 마음에 들어서였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의 국민들이라면 그냥 뭐 다른 거 막 신경 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뭐 아버지라고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꾸 막 딴 집 가서 이쪽 여자 저쪽 여자 집적대는 아빠가 아닌 내 집안을 내 집안 단돌이를 잘하고 내 집안 경제만 신경 써주는 아빠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자국민이라면.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아빠도 아니고 건드린 여자도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네네. 괜히 오지랖 넓게 이동 하지 말고 그쵸. 그냥 우리 집이나 신경 써라. 이게 마음에 들 것 같다. 네네. 근데 네. 이웃집 입장에서는 네. 그 아저씨가 그러면 좀 별로지 않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웃집은 그런데 미국 내 국민들은 자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다. 네네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인기를 얻었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렇게 인기를 얻었고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 2008년 이후로 네. 결국 그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그 당시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결국 그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는 리트릿이라고 보거든요. 리트릿, 퇴각하는 것들. 이제 물러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책을 제일 잘했던 나라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식민지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국 식민지를 발을 다 뺐죠. 네, 반환하고 하면서 근데 사실 그러면 본래 제국들은 다 그냥 무너지거든요. 몰락해버리거든요. 망하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제국입니다. 오토바이가 왕이야. 네. 네. 그 몰락하고 망하는데 영국은 안 망했잖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좋은 그래도 괜찮은 출구 전략을 잘 짜서 출구제를 잘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선행 사례에 따라 가지고 리트릿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군의 이제 그 미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중동에 더 이상 수급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셰일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하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어느 정도 그 선이 필요하니까 그랬던데 이런 그런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세계 경찰로 우리 비용과 인명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국제적 이익파들 있잖아요. 미국의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이익들이 다 제국으로서 지금 결국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국 뭐 거기에서 어떤 기득권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버린 제국이 있냐 이거죠.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영국이 그걸 정말 버리고 싶었냐 이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당시 영국이 식민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이 영국의 2차 세계 대전에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무기 대여법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영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라는 거거든요. 식민지를 독립시켜갖고 미국은 미국의 어떤 수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국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식민지라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국이 참 정말 아쉽게 정말 안타깝게 냈다. 식민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든 미국이 과연 그렇게 그걸 하겠냐 뭐 이런 리트릿의 관점에서 근데 어쨌든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 정프로 말씀대로 그 리트릿의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노선이 사실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사실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좀 바꾸면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체험 삶의 현장처럼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배달 많이 시켜 드시네요. 좀 다니세요 직접. 우리 집에서 자꾸 시켜 드십니까? 뭐 요즘 뭐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이 오토바이 소리 저희가 하여튼 잘 다음 뭐 이렇게 녹화 거듭할수록 소리 좀 잘 소음을 좀 잡아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잖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배경을 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것 같고 지금도 그 흐름이 사실은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왔죠.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뭐 누구는 패권 전쟁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튼 중국의 성장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가장 트럼프의 핵심 전략이 그건 것 같아요. 중국 때리고
마침 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왔으니 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중국과의 어떤 뭐 총 없는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냈다. 중국을 이겨냈다. 그리고 중국의 뭐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 제재하면서 결국 중국의 뭐 좀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막아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아마 국민들한테 네.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이제 세계 중국 때리고 나갈 거다 뭐 이렇게 보기 지르긴 하는데요. 네. 그 실제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본래 사실 힘이 약할 때 적을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적을 만들어 왔던 문화라고 보거든요. 저걸 만들어 왔던. 네, 그러니까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라는 적을 만들었고 이제 소련이 몰락하고 나니까 그 당시 중동이죠. 이슬람, 네. 원리주의 이런 세력을 만들었고 상정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부에서 뭐 하기가 힘드니까 외부에서 그때 적 찾는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적을 만들어 왔던 것은 이제 군산 복합체 경제적인 이해관계하고도 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반지성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반지성주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반지성주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에게서 문제 해결책이나 근원을 찾는 태도는 아니에요. 반지성주의는 기본적으로 내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는 남 탓, 외부 탓. 되게 찔린다. 네.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한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결국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내가 지금 못 사는 것은 사회가 나에게 직장을 안 준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죠. 내 탓이 아니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 탓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는 거죠. 내 탓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 탓이라고 해야지 내가 움직이는데 내 탓이 아니니까 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좋잖아요. 20대까지는 부모 탓하고 30, 40대 이제 사회 탓하다가 이제 5, 60대 이제 가족 탓하고 너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화도 있겠죠. 근데 네. 그렇게 가다가 실제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저도 진짜 놀랬던 게 그 포린 어페어스라고 그 미국 외교협회 CFR에서 나오는 유튜브가 아니고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한번 봤거든요.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그 포린 어페어스 쪽에서 정말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많냐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만약에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정말 중국이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돈 더 많이 얻어내려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돈 많이 내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AI 관련한 것들은 중국에 한 수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더 좋은 무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지금 인터넷과 네. 데이터로 가는데 이 AI 할 때 이게 먼저 초장에 뭐 들어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보안을 무력화해 버리면 신무기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국이 그 AI나 빅데이터 관련한 기술들이 상당히 앞서 있고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과장할 수도 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놀랬던 게 그 한 달 전인가 들어가도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AI였던 국방 안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우리 네.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4, 5년 전부터는 진짜 스케일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스케어드 된 겁에 질려 있는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위협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4,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미국의 그 권위 있는 외교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논의될 정도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보자면 또 네. 진짜 대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중국 때리기, 중국을 중국에 맞설 강력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우리 정민현 트럼프 가죠 저는. 아 트럼프 네. 트럼프가 좋은 거 아니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네.
멋지십니다. 네, 자신 있는, 크리스하고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자신 있는 모습 아주 멋져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네. 꽤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어떻게요? 누가 앞서고 있어요? 바이든이 앞서죠.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언론이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반지성주의로 갔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네, 정영진 씨는요? 저 조심스럽게 네. 트럼프 갑니다. 저도. 진짜? 근데 지금 대부분 바이든 예상인데. 아 그래요? 네. 오, 정박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를 우리가 네. 또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또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서도 여론조사 못 믿다 했지만 여론조사대로 됐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번 또 실패를 크게 했다면 물론 지난번에도 여론조사가 실패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300만 표 가까이 이겼죠. 전체적으로. 총 총으로는 이겼죠. 이겼죠. 예. 그러니까 참 미국 대선의 어떤 그 복잡한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흐름을 저는 일단은 믿으니까 네. 바이든에 조심스럽게 어, 던집니다만 네.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치 구도가 이 반지성주의하고 관련해 보면 이거는 우리 예전에 그 영구 그 패전론 했던 네네네. 그 시라이 사토시가 네. 말했던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과 통치 엘리트, 지배 엘리트라고 하죠. 그 이제 관리들, 관료, 정치 엘리트들 이 관계는 뭐냐면 그 엘리트 관리들은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국민은 그 우리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한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민주주의가 돌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정치인과 관리들이 국익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을 해줄 거야라고 우리는 믿어주고 또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항상 현명하고 국민은 항상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국민의힘은 놀랍다. 이걸 항상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 돌아간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다 이거죠. 국민은 아베가 무슨 짓을 하든 맹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맹신. 뭘 해도 지지를 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일본의 이제 그 아베를 위시한 통치 엘리트들은 무조건 이제 경멸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개돼지 취급한다는 거죠. 뭘 해도 다 잊어버리니까. 거꾸로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의 어떤 정치 현상이 신뢰와 경의에서 뭐로 바뀌냐면 맹신과 경멸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이었나요? 개돼지 논쟁이 났잖아요. 그 당시 교육부 관료들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정체적인 어떤 당시의 어떤 고급 관리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관료사의 어떻게 보면 어떤 흐르는 분위기가 뭐 국민들이 이제 뭘 알겠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 흐름을 본다면 사실은 또 막판에 네. 트럼프가 역전승하지 않으리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죠? 이 분위기의 흐름을 본다면 네네. 구도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안 하셨어, 정박님은? 조금 더 제가 위험한 예측 하나 하자면 선거 투표 자체는 네. 바이든이 이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핵심은 6개 주거든요. 그 네.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네, 스테이트. 네, 네. 거기 6개 주 중에 뭐 한두 개만 이겨도 바이든이 이기니까 아마 바이든의 승리로 나올 건데 트럼프가 그걸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대법원에 이제 호소하겠죠. 그래서 네. 우편 투표 뭐 관련해서 부정 이걸 막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아마 그거 관련된 어떤 문제인가가 아마 드러나면서 네. 최종 승자는 트럼프로 갈 거예요. 미국 역사상 아주 처음 있는 일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지금 영진 씨 말하는 우려를 지금 미국의 군인들도 하고 있다고 해요. 군인들이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어느 프로에서 라디오 프로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군인들이 만약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안 물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군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군인들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력을 동원해서 내려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선거 결과에서 네. 졌는데도 전개 아니라 불복을 하면 그건 전개 아니죠. 왜냐면 네. 그 미국에 이제 우편 투표를 많이 해요 이번에. 네. 왜냐면 이제 그 코로나도 있고 뭐 네, 이래서. 네, 네. 근데 우편 투표를 개봉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70만 표대 네, 그냥 네. 저
오프라인 투표가 70만 표대 뭐 한 50만 표가 나왔어. 네. 그럼 20만 표 차이잖아요. 네. 근데 우편 투표가 다 해서 15만 장이에요. 그럼 우편 투표 개봉을 안 해. 어차피 개봉해도 지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안쪽으로 한 뭐 70만 대 뭐 한 65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우편 투표 개봉해야죠.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요거 개봉 결정을 하는 게 서로 어떤 뭐 법적 다툼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예전에 그 플로리다 지금 되게 플로리다였나요? 복잡하다. 네. 그래갖고 요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번에 뉴욕에서도 그 10만 표인가가 왜 네네. 인쇄 잘못돼갖고 네. 우편 투표 막 벌써 이제 트럼프가 시동 걸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벌써 부릉부릉 오토바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토바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계속해서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마지막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트럼프의 되죠. 손에. 2000년 대선처럼 네. 사실 2000년 대선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 재검표를 둘러싸고 이제 완전히 법정 소송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부시랑 고어. 예, 부시와 고어였는데 네. 그때 2000년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5대4로 재검표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재검표를 했다면 아무래도 고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어떻든 미국에서는 그걸 둘러싸고 미국 대선의 전통은 경쟁 후보가 승복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1960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때 미국 대선에 닉슨 공화당 닉슨 후보와 민주당 케네디 후보가 맞붙었는데 네. 이게 정말 부정선거 시비가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우리는 승복 못한다. 공화당 차원에서 네. 거의 뭐 계속해서 우리는 승복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표 차이도 아주 아슬아슬했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 부정선거 민주당에 여러 가지 또 물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닉슨이 예상외로 빨리 승복을 해버렸어요. 내쳤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닉슨이 자기도 부정선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괜히 민주당 물증 잡고 있다가 오히려 자기한테 더 이게 불똥이 튀고 악영향을 주고 차라리 다음을 노리자. 노리자. 아직 나이도 뭐 그때 해봤자 네. 나이 아직 뭐 48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나중을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승복을 했죠. 실제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물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승복하느냐 말이냐 정말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선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짠하고 우리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그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틀을 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1공화국 때 이 독재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할 때 어쨌든 부정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정말 부정선거를 노하우가 이렇게 엄청 할 수 많아요. 있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 또 중앙이잖아요. 딱 그게 좀 집중되고 이런 게 전통이 있는데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제퍼슨주의자의 전통들이 강한 주가 많단 말이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네, 네. 그 1960년의 사례에서는 후보가 승복을 하면서 해결됐고 2000년 사례에서도 후보가 승복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시비가 넘어갔는데 2020년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관련한 우편 투표 정말 이게 이게 뭡니까 진짜 인화제들이 막 드글드글 깔려 있습니다. 이 잘못 불길이 붙으면 근데 이게 문제는 미국뿐이 아니죠. 이 세계가 이 불확실성 속으로 빨리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사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뭐 누가 되든 확실하게 대승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쉽지 않다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책 미국의 반지성주의 이 네. 책을 한번 끝으로 좀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 왜 이제 반지성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위세를 떨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것들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박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또 반지성적인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없앨 수 있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지식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식인의 역할이 결국 어떻게 보면 자발적 소외를 한다든지
너무 낭만적인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권력과 네. 모든 것들 들어가는 것들을 이거는 내 양심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너무 가도 안 되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권력에 들어가가지고 권력에 영합하는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결국 균형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불복종주의자다 이거죠. 비판적인 불복종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의 의견을 대변하고 옹호하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은 사회 주류와 같이 가는 사람은 지식인은 아니에요. 내 진짜 지식인인가 봐. 네. 정영진 씨의 이런 태도가 반지성적이라고요. 이런 맹목적인 믿음, 자기의 어쩔 겁니까? 난 주류랑은 잘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번에 정의당 장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예전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섰던 586들이 지금은 이제 일종의 그 인텔리겐치아였는데 지금 부르주아가 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위험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비판적 불복종주의자니까 엘리트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열망이에요. 이게 간극이기 때문에 이걸 참 대중들을 위해 주는데 대중들이 나를 또 거부하잖아요. 네. 그럼 또 지식인은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삐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결국 잘 이제 지식인의 어떤 이것들을 사회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 네. 적당하게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네. 좀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그 하는 거는 곡하가세한다든지 혹세무민 이걸 제일 경계하는 거죠. 지식인의 이런 것들은 정말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식인이 너무 또 자기의 순수함만 유지해 가지고 나는 절대 사회와 손을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상아탑에만 갇힌단 말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식인은 본래 네. 자기보다 하층 계급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좋은 말이라 가지고. 네. 미래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특정 신조를 위해 매진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도 확실히 있다. 네. 결국은 반지성주의자들이 미래 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렇죠. 특정 신조를 위해 매진하니까. 어.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가 역사의 저울을 좌우하는 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산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믿으며 산다 이거죠.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네. 라고 나는 믿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뭐 약간 그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건 네. 그렇게 반지성주의가 네. 50년, 100년을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네, 5년, 아주 10년. 짧은 시간. 예. 네. 긴 역사의 시계로 보면 네. 사실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반지성주의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또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 제이코비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나왔는데 반지성주의 시대요? 네. 반지성주의 시대.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이게 네.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에머슨의 어떤 말에서 끄집어 왔는데 네. 이분도 그 에머슨의 연설을 인용하거든요. 네. 그 에머슨이 이런 말 하거든요. 결국은 미국도 이제 자기 발로 서라, 자기 머리로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중이나 지식인들에게 막 충격을 주거든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유럽에 기대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지적으로 독립하는 게 지성인이다. 남이 떠먹여 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 오바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바마? 예.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문명이 돼가고 있고 뭔가 독해력도 떨어지고 네. 지도 독해 능력도 떨어지고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다 우리는 사회 탓으로 하잖아요. 사회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딱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의 탓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안 읽어주고 유튜브를 보라고 틀어주고 스마트폰을 사주고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반지성의 어떤 그 침략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책임. 우리는 우리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네, 네. 이 이제 수잔 제이코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그 문화들이 우리를 지금 너무나 잠식하고 있다.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대화가 끊어지고 친구와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TV가 나오면서 끊어지고 네. 책을 안 읽게 되고 문자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비합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어떤 비논리적인 것도 당연시하게 받아들인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좀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고 싶지 않은 모든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이거죠. 지성은 사실 즉각하고 다르거든요. 지성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지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성이 시간이 걸리듯이 네. 커피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 예, 그냥 커피가 열매 따갖고 바로 그냥 물 타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커피도 음. 따서 말리고 또 볶고. 그걸 또 볶고 예, 그걸 커피를 또 내리고 네. 갈아서 내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간들이 야, 빨리 좀 나오게 인스턴트로 이렇게 좀 가면 안 되겠냐? 물론 이제 그것도 뭐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시간 자체를 같이 한번 좀 보는 거 음.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1kg 커피의 그 유튜브 채널도 좀 봐주시고 네. 1kg 커피가 어떻게 지금까지 커피를 만들어 왔는지 이런 곳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주 그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반지성주의라는 키워드로 네. 책을 이제 두 권을 소개해드렸죠. 미국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시대. 반지성주의 시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반불응주의 시대라는 책 하나 쓰려고요. 나는 반모기주의. 반불응주의다. 하여튼 뭐 네. 저희가 열심히 네. 잘 방음 장치도 좀 하고 해서 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최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아진 컨디션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